경기도 버스 노사가 임금 5% 인상 등에 합의하고 오늘 새벽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노조는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오늘 아침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 정권과 인권 침해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거라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기온은 어제보다 좀 더 높겠습니다. 개천절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어느덧 찾아온 9월의 마지막 날, 오늘 준비된 소식들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미애 기자. 네, 먼저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애플과 테슬라가 폭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점령 기간 영토 합병 조약이 곧 체결되는 가운데 러시아 병사들의 열악한 숙소가 공개돼 전 세계에 조롱을 사고 있다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화당 의원을 찾아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식들은 아침엔 월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엔 이도성 기자, 오늘 아침엔에선 어떤 소식들 기다리고 있나요? 네, 고시원을 운영하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 세입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의 운영자가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도 파악했는데요. 5년 동안 140억 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선 개봉 영화 소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9월 30일 금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 간의 최종 협상이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협상 시한이었던 자정쯤 협상이 결렬되고 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오늘 아침 수도권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됐었는데요. 극적으로 타결이 이루어지면서 다행히 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의 주염역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곳인데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모두 30여 개 노선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입니다. 오늘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면 마을 버스를 제외하고 상당수 노선의 운행이 중단될 뻔했는데요. 협상이 타결되면서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노선이 정상 운행 중입니다. 예, 자정 무렵에 협상이 한 차례 결렬됐었는데 이후에도 계속 추가 협상을 이어나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 노사 양측은 어제 오후 3시부터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된 지 9시간여 만인 자정쯤에 협상 결렬이 선언됐고 노조는 오늘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결렬 이후 새벽 2시부터 노사는 추가 협상에 들어갔고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협상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이 넘어서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겁니다. 네,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합의가 된 겁니까? 네, 노조 측은 그동안 서울 지역 버스기사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임금 격차로 인해 기사들의 서울 쏠림을 막기 위해선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요구했던 건데요. 노사 양측은 결국 임금을 5%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14일 전에 배차 근무표를 작성하는 것과 유급휴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단체 협약 개정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고양 일산에서 JTBC 고석승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틀 연속이자 닷새 동안 3차례나 미사일을 쏜 건데 어제 발사는 특히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을 하고 떠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던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 정권과 인권 침해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8시 48분부터 8시 57분까지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50km 정도이며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8일 비슷한 장소에서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또 발사한 건데 지난 25일 평북 태천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이후 닷새 동안 3차례, 모두 5발을 발사한 겁니다. 올해 통틀어서 모두 21차례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26일부터 나흘간 실시된 한미연합해상훈련과 오늘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특히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한국을 떠난 직후라는 시점을 감안할 때 이번 방안에 대한 반발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찾아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한미동맹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In the north, we see a brutal dictatorship,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unlawful weapons program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tands ready to address any contingency. 한미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가진 전화브리핑에서 명백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영내 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안보 약속은 철통 같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였는데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이자 대선에 불복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상당 기간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단체로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결국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제적의원 170명 중 168명이 찬성,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헌정사상 7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거기에 불친임 받았다고 낙인 찍고 오늘 같은 공무 수행 중에 이런 불친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등에 칼을 꼽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후안무치하다며 맞받았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한다. 딱 들어맞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절차와 중재의 최선 노력을 다한 의장에 대해서 사퇴 공고를 하겠다는 것이 고작 생각한 결과물입니까? 후안무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해임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에서 정부와 야당, 여야의 대립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모기지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모기지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평균 6.7%로 한 주 전보다 0.4%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전년 동기 3.01%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같은 모기지 금리 급등세는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금리 인상 여파 때문입니다. 최근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데다 향후 기준금리 전망치도 상향 조정해 최소 내년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 유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There was a big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Housing prices were going up at an unsustainably fast level. So we probably in the housing market have to go through a correction to get back to that place. 모기지 금리가 치솟으며 집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잠재적 매수자 중 다수는 매수를 포기하고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2분기 GDP 증가율도 연율 마이너스 0.6%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마이너스 1.6%였던 지난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미 상무부는 역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타격과 소비자 물가 급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연준이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어 내년쯤 실질적인 경기 침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한국이 세계 3대 채권 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 국채 지수의 관찰 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지수를 관리하는 푸츠 러셀은 한국 당국이 시장 구조와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관찰 대상국이 된 만큼 내년 9월 세계 국채 지수에 공식 편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한국이 세계 국채 지수에 가입하면 50조에서 60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수년간 보조금 제외를 유예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미 조지아주 출신의 라파엘 원옥 연방 상원 의원은 현지 시간 29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한 이 제도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판매에 차질을 빚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월드에서는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미애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유 기자, 요즘 전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 오늘 새벽에 뉴욕 3대 증시 지수는 일제히 다 하락을 했죠. 네,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는데 특히 나스닥은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54%,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2.11%, 나스닥은 마이너스 2.84%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며 주가를 짓누른 데다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연준이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가 급락한 것이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실제 이날 애플은 4.91%나 폭락했습니다. 앞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비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 가능성을 우려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리고 목표가도 대폭 낮췄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에 테슬라 역시 7%나 급락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마감한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해 금요일인 오늘 우리 증시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에 저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4개 그 점령지 간의 영토 합병 관련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조약이 곧 체결될 거라고요? 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영토를 러시아로 합병하는 조약 체결식은 30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부정투표 논란 속에 치러진 이들 4개 지역 주민투표의 결과를 근거로 강행하는 겁니다. 미국은 대러 추가 제재를 예고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혹한 대응이 있을 거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오늘 새벽 이는 절대 용인돼선 안 된다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Any decision to proceed with the annexation of Donetsk, Luhansk, Kherson and Zaporizhia regions of Ukraine would have no legal value and deserves to be condemned. 예, 한쪽에선 밀어붙이고 한쪽에선 용인할 수 없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꼬여만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이 러시아에서 징집한 병사들의 열악한 숙소가 공개돼서 또 전 세계 조롱을 좀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그런가요? 네, 오징어 게임에 그 숙소를 빗대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넷플릭스는 이미 러시아에서 철수했는데 오징어 게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러시아 병사들의 숙소를 찍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체육관 같은 큰 건물에 빼곡히 들어선 2층 침대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2층 침대는 4자리가 한 세트로 돼 있으며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병사들은 침대 사이사이로 난 좁은 길을 오가고 있고요. 이 영상은 각종 SNS와 세계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 누리꾼들의 조롱을 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또 오징어 게임에 그 침대들이 연상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소식이에요. 올해 80살, 굉장히 고령이고 계속해서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에서 최근에 숨진 한 의원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찾았다고요? 네, 현지 시간 28일 워싱턴의 한 행사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인 한 연방 하원 의원을 찾았는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Of Government, Senator Braun, Senator Booker, Representative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I didn't think she was going to be here to help make this a reality.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듭 찾은 제키 하원 의원은 지난달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더구나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내고 조기 개항도 직접 지시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일이 벌어진 직후 백악관 브리핑실에선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올해 80살인 바이든 대통령은 허공을 향해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아침앤월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미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동해에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합동훈련이 실시되는데요. 그런데 훈련 지점이 독도에서 불과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군이 우길기를 단 일본 자위대 군함과 함께 훈련하게 되는 건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동해상에서 한미일이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준 이지스급 미사일 호위함인 아사히함을 보낼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의 SLBM 등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2017년 이후 중단된 한미일 군사협력을 복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과 동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7년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 지점은 독도에서 불과 150여 킬로미터 거리입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비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독도 인근 해역에서 우길기를 단 일본 함정과 같이 훈련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한반도 영토와 영해로 진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진입할 수 있다는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순방을 하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의 아프간 관련 예산안이 오히려 절반 넘게 깎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아프가니스탄의 인권과 난민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내에서나 또는 국제관계에서나 보편적인 규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외교부 보고문서에도 윤 대통령이 아프간 재건을 비롯한 지원 협력을 강조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방 행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아프간 난민을 초청해 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지원과 관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됐습니다. 외교부가 내년도 아프간 지원 명목으로 요청한 금액은 올해보다 8% 늘어난 424억 원.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 1, 2차 예산 심사 당시 이를 전액 깎았습니다. 국회에서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일부 복구됐지만 올해 대비 59% 삭감된 금액입니다. 국제사회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른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아파트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인데요. 최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자 정부가 이 부담금을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여러 채 가진 사람들까지 혜택을 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재건축을 마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금대로라면 3억 4천만 원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나중에 팔아야 될 형편에 그때 이익이 난다면 그때 내가 내라 하면은 그거는 내가 또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익이 눈앞에 지금 딱 손에 쥔 것도 아닌데. 부담금 기준은 2006년 만들어졌는데 이후 집값이 서너 배까지 오르면서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초과이익 3천만 원까지 면제해 주던 건 1억 원으로 높이고 부담금 매기는 기준 구간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힙니다. 집 한 채 가진 실수요자는 보유기간 6년부터 10년 이상까지 최대 5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이 경우 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은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줄고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절반을 또 감면받습니다. 전국 84개 재건축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1억 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건 전문가들도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비싼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깎이는 부담금이 커 투기 목적이나 집 여러 채 가진 이들까지 이익을 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자신이 살던 고시원을 운영해온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아침엔 이도선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도선 기자, 이 피의자 대체 왜 그랬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범행 당시 카드와 통장, 현금 등도 훔쳤는데 이 검거 때까지 따로 사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고시원에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피해자는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해온 A씨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방을 내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드러나진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회원 수가 70만 명에 달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해온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운영자 박모 씨가 해외 도피 6년 만에 우리나라로 송환돼 지난달 18일 기소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범행 사실이 담긴 공소장을 입수했는데요. 이 밤의 전쟁 사이트가 생긴 건 지난 2014년입니다. 박 씨 등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열고 사이트를 운영해왔는데요. 그런데 홈페이지 도메인은 일본 후쿠오카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IP를 우회하는 방법도 썼는데요. 국내 사이트라는 게 우리 당국에 걸리면 접속 자체가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업소 5,600여 개의 광고를 싣고 5년 동안 모두 14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면서 7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끌어모았다고 하는데요. 박 씨는 공범 중 일부가 경찰에 적발된 2016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혀 지난 7월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수사당국은 박 씨가 운영해온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사이트에 오른 업소 700여 곳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자 등 2천여 명도 붙잡았습니다. 예, 이번에도 성매매와 좀 관련이 있는 소식인데요. 과거에 이른바 기지촌이라고 불렸던 곳은 주한미군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뤄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 대법원이 기지촌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요. 네, 국가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이 미군 주둔지 주변에 기지촌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는 겁니다. 이 정부는 지난 1957년 미국 위안시설을 지정하고 80년대까지 강제 성병 검진과 치료 등 규정을 마련해서 관리해왔습니다. 검진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몽키하우스라 불리는 수용소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격리된 여성들에게는 무차별하게 주사를 놔 일부 여성들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이 흘러 지난 2014년 피해 여성 12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기지촌을 운영하면서 애국 교육을 실시해 성매매를 조장했고 이 미군과 포주의 착취 등 불법 행위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격리 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국가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가 더 넓게 봤습니다. 국가가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고 외화벌이를 위해 운영, 관리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금지한 성매매를 기지촌에서는 적극 조장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판결을 확정한 건데요. 국가의 위법 행위로 여성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주셔서 눈물이 납니다. 주변의 시와 자배 속에서 지닌 우리들이 눈물이 씻겨 나가는 느낌입니다. 소송이 8년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24명이 세상을 떠났고 남은 95명만 판결문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예,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기지촌을 운영했다는 게 좀 충격적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좀 밝은 소식인데요. 드라마에 나와서 화제가 됐던 우영우의 그 팽나무, 천연기념물로 드디어 지정이 됐네요. 네, 전에 이 시간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경남 창원 동부마을에 있는 500년 된 팽나무인데요. 높이가 16m, 둘레는 6m가 넘습니다. 지난 2015년 보호수로 지정이 됐는데요. 오랫동안 동부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었고 마을 주민들이 신성한 나무로 여기면서 당산제를 90여 년 지속해온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역사적 그리고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팽나무와 함께 청와대 노거수 6그루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경국대전 등 문헌을 통해 경복궁 후원에서 청와대로 이어져 온 장소성과 역사성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다음 달 7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거대한 구름의 푸른 바다가 거의 가려졌습니다. 선명하게 요동치는 소용돌이가 무시무시한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미국 본토에 상륙한 초대형 허리케인 이언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기상위성이 포착한 이언의 모습 또한 위협적인데요. 휘몰아치는 구름 위로 여기저기 번쩍번쩍 빛나는데 괜히 괴물급 허리케인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 듯합니다. 최고 시속이 240km에 달하는 이언은 육지로 이동하면서 최고 시속 144km 1등급으로 위력이 약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야구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선수와 관중석을 촬영하던 카메라가 뭔가 수상한 여성을 포착하는데요. 경기는 안중에도 없는지 그저 허공을 응시하면서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마치 이 상태로 굳어버린 듯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졌는데요. 알고 보니 곧 개봉하는 공포영화를 홍보하려고 동원된 배우였습니다. 영화가 죽음을 부르는 미소에 대한 내용이라 이런 기발한 이벤트를 준비한 건데요. 꿈에 나올까봐 무서울 정도인데 과연 영화도 이 정도로 흥미로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귀여운 아기 판다들이 사육사 품에 폭 안겨 있습니다. 세상 가장 편한 자세처럼 보이는데요.
중국 청두의 판다 사육 연구기지에서 태어난 아기 자이언트 판다들입니다. 모두 13마리로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는데요. 대부분 건강 상태가 양호해 조만간 야외에서 신나게 뛰노는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이언트 판다는 대부분 중국에 서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보존 노력을 통해 개체수가 증가했다며 판다의 위협 정도 등급을 멸종위기종에서 취약종으로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직장 동료였던 영무원을 숨지게 한 전주환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의 1심 판단으로 전주환은 국민들의 시선이 누그러지길 바란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는 말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전주환을 향해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환은 재판 도중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시선이 누그러지게 1심 선고를 최대한 미뤄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9년.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법 안에서 큰 처벌이 이루어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복살인 혐의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코로나 관련 조치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언제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는 건 잘못된 거란 내용의 소송이 곧 제기될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를 두고 의견은 엇갈립니다. 밖에서는 몰라도 안에서만큼은 계속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풀 때가 됐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땀나고 숨차는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돼가지고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인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우선 벗고 다른 곳은 감염 상황에 따라 순서대로 벗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서울시장을 상대로 곧 소송도 제기됩니다. 이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법적 강제를 동원해서 과태료를 하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마스크 착용 처분이 과중해서 최소 치명 원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해서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지만 기각됐습니다. 다만 그때와는 달리 실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할까 미리 계획 세우시는 분들 오늘 이 코너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아침 앤 라이프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가 추천하는 이번 주의 개봉 영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좀 한동안 뜸했던 우리 중견 여배우들의 신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올해 들어서 남자 배우들의 액션 영화가 많았는데요. 오랜만에 센 언니들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염정아 씨가 처음 뮤지컬 연기에 도전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실까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야? 서울극장.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 수줍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아주 노래가 친숙하죠. 바로 예. 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인기를 끌었던 친숙한 대중가요 가사를 아주 절묘하게 매치를 해서 가사처럼 활용한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인데요. 한국 영화로는 최초의 시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류승룡 씨와 염정아 씨가 부부로 나오는데 염정아 씨가 연기한 세연이라는 이 주인공이 가족한테 헌신만 하다가 거의 투명인간 신세가 된 주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암 선고를 받습니다. 예. 마지막 일째 모를 생일날 자신을 위해서 미역국을 끓였는데 고3 수험생 아들도 있는데 웬 미역국이냐며 구박만 받습니다. 이대로 생을 마감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한 세연이 자신의 마지막 생일 선물로 남편까지 대동하고 이렇게 고교 시절 첫사랑 찾아 나섭니다. 아, 남편을 대동해서 첫사랑을 찾아 나섭니까? 이렇게 네. 풋풋한 어린 시절 모습과 함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오, 첫사랑을 찾아가는 뮤지컬 굉장히 기대가 되고 좀 참신한 느낌인데 주연 배우들이 직접 노래를 부른 건가요? 네, 염정아 씨와 류승룡 씨가 직접 춤추고 노래까지 했는데요. 네. 류승룡 씨 하면은 뮤지컬 난타 출신 배우로 유명하죠. 그리고 염정아 씨도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직후에 뮤지컬 영화 정말 하고 싶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영화에 캐스팅이 돼서 2020년에 이미 촬영을 다 마쳤습니다. 네. 원래 염정아 씨가 약간 몸이 뻣뻣한 걸로 유명한데 1년 가까이 노래 연습, 춤 연습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을 했다고 하고요. 두 사람 모두 음색이 참 좋아가지고 익숙한 노래인데도 좀 색다르게 들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이 덕수궁 돌담길이라든지 또 이제는 사라진 서울극장 그리고 뭐 해운대, 목포 같은 5개월간 전국에서 찾아낸 아름다운 추억의 명소들도 펼쳐집니다. 동시에 이 가을 추억과 낭만을 곱씹기 좋은 그런 복고풍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네, 친숙한 대중가요와 함께 또 추억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 염정아 씨는 뮤지컬 영화에 도전을 했고 라미란 씨도 또 코미디 영화로 다시 돌아왔죠. 네, 바로 정직한 후보 2인데요. 1을 개봉하고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2편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1편에 이어서 정치와 거짓말, 허영심의 상관관계를 라미란 씨가 또다시 풍자를 했습니다. 1편에서 잘 나가던 서울시장 후보였던 주상숙은 갑자기 거짓말을 못하게 되면서 정계를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2편에선 고향 강원도에서 바닷일을 거들고 있다가 우연히 이 물에 빠진 청년을 구하면서 이 일이 화제가 되어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하며 영화가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뭔가 거짓말로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진실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라미란 씨 아주 정직하고 청렴하게 정치를 하나요? 그럼 2편이 안 나왔겠죠. 네, 이번에도 주상숙은 도지사가 되었는데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또다시 초심을 잃고 맙니다. 이번에는 주상숙뿐만 아니라 이 비서실장인 박희철까지 진실을 말하는 입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1편과 비슷한 웃음 코드 속에서 상대역 김무열 씨까지 코미디에 가세를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과 심지어는 북한 고위층을 만난 자리까지 솔직한 직원으로 본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 개발에 얽힌 정경유착의 비리는 뉴스에서 익히 봐온 그런 익숙한 현실과 닮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유명 뮤지컬 연출가 출신의 장유정 감독이 신나는 연출로 1편에 이어서 감독을 맡았습니다. 라미란 씨의 또 김무열 씨까지 가세한 이 코믹 연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추천 영화가 한 편이 더 있죠, 그리고. 네, 물방울 화가로 불리는 김창렬 화백의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입니다. 50년 동안 물방울만 그렸던 김화백의 삶과 예술의 이야기를 프랑스 아내와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사진가인 김호환 감독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지난해 김화백이 별세하면서 그의 모습을 담은 마지막 다큐멘터리가 됐습니다. 92회 생애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아들의 시선과 또 인터뷰로 하나하나 담아낸 마치 추상화처럼 압축해낸 전기 영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이 무수한 근현대사 속의 죽음 속에 살아남은 김화백의 삶의 아픔과 또 이 물방울 그림에 얽힌 의미까지를 아실 수 있는 그 아름다움에 깊이 반할 만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지금 그림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림만 봐도 뭔가 감성적이고 이 화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뮤지컬, 코미디 그리고 다큐까지 다양한 영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원정 기자였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 인구는 90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생활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가구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가구 중 1가구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형마트들이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마트는 자체 브랜드 피코크와 노브랜드 상품 2,200여 개의 가격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 모두에서 연말까지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먹거리마다 다양한 반값 품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는 탁해지고 낮에는 늦더위도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개천절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